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몇 분은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해보려고요. 제가 이제 범성공제의 경제읽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 앞으로 준비한 내용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썸네일에 잠깐 올렸던 것처럼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게 왼쪽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있는 사진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반미주의잖아요. 반미주의.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었다. 되게 특이하다. 나이키 옷을 입은 게 너무 특이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 나이키 옷이 완판이 됐어요. 아시죠? 네. 미국에 잡혀가면서 나이키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게 완판이 됐다.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거 한번 오마주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창원 사건이 있으면서 이때 이티가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창원 잡히면서.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디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베네수엘라가 어디냐면 여기가 미국인 거고 여기가 지금 표시한 데가 베네수엘라잖아요. 여기가 중미 지역이고 남미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냐라는 건데, 사실 기원은 처음에 이 베네수엘라의 문제의 시작은 1999년부터 좀 시작됩니다. 1999년에 지금 보이는 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근데 이분이 당선된 게 뭐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냐면 21세기에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좌파잖아요. 좌파. 급진 좌파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좌파라고 한다면 결국은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세력이 누구였냐? 미국이었죠. 미국이었으니까 이 미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석유, 전력, 통신, 전략 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해요. 이 중에서 이 석유 쪽은 미국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국유화한 거죠. 그리고 이 석유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이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뭘 했냐? 복지 및 빈곤층 지원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뭐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복지를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복지를 확대. 사실은 이 석유가 많이 들어왔을 때, 석유로 수익이 많이 들어왔을 때 복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먹거리를 함께 뭔가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당장의 먹거리가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미래 먹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차베스는 운이 되게 좋아요. 아까 1999년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때거든요. 아시아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고 나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보면 150달러. 이게 보세요. 여기가 10달러, 20달러가 채 안 됐던 수준에서 지금 보면 150달러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10배 가까이 상승하면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산업 기반이 별로 없고 석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GDP의 핵심인데, 이 수출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수출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아까 신사회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뒷배가 있었던 거죠. 믿는 배. 석유로 난 돈 많이 벌어. 난 미국 없어도 된다? 미국 니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까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암으로 사망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되냐? 이분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했었고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 2013년 유고 당시에 대통령인데 유고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임시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가 2013년 대선에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분은 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되자마자 2014년이죠. 이게 2013년에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014년 되자마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유가가 박살나는데 120불 이렇게 하던 게 지금 보면 레벨이 얼마까지 빠졌냐 보세요. 30불 40불 이럴 때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분의 1 가격이 돼버렸으니까, 유가가 4분의 1이 돼버리니까 GDP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느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집에서 뭔가 소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늘어났을 때 소비가 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만약에 월급이 준다고 해도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베네수엘라가 지금 소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복지 같은 것들을 재원 엄청 높여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유가가 빠졌다고 해서 그걸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이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지 재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돈을 푸는데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운 지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오바마 때부터 기억나실 거예요. 쉐일 오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라고 얘기 나섰고 보시면 2008년 때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던 쉐일 오일이 2014년이 되니까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석유 수입국이던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이 돼버리니까 유가가 더 떨어져 버리는, 유가가 더 안정돼 버리는 효과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되게 운이 없어요. 운이라는 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운이 왔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1950년대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이게 GDP, 1인당 GDP가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몰락해버립니다. 이 휴지 하나의 가격이 260만 볼리바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1달러에 1,000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뭐 물론 1,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위 자체가 세 단위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휴지 하나, 뭐 우리나라 산다고 치면 이거 하나에 뭐 500원, 1,000원 하겠어요. 근데 그 휴지 하나에 260만 볼리바르라고 하는 건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실제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의 인플레이션이 저는 6만 % 정도. 어마어마하죠. 6만 %. 돈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사회주의니까, 좌파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그런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 한번 보실까요? 마두로 아까 여기 보시면 누구죠? 차베스 들어오고 나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972억 달러였던 GDP가 3,34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2018년 마두로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게 미리 대비를 하고 돈 많이 벌 때 저축도 하고 우리가 집도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흥청망청 쓰고 계속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돈이 꺾이니까 나라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막 마구잡이 찍어서 풀어대니까 나라 경제가 말아먹었죠. 그러면 이 마두로를 누가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죠. 그래서 2013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2018년에 다시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8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저 나쁜 놈, 부정선거야,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정부 인정 못해 라고 하면서 후안 과이도라고 하는 사람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그냥 자기 독재로 하면서 자기 정권을 끌고 가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 쪽에 이제 미국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또 대선이 있었는데 이 대선에서도 마두로가 3선에 성공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근데 그때도 뭐가 있었냐? 또 부정선거였다. 야 이거 너 계속 부정선거야 라고 이제 미국에서 또 불만을 표출하죠.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부정선거잖아. 석유산업을 끊어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석유산업 끊어버리기 전에 실제 2019년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게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석유산업 끊겠다고 2025년 초반에 얘기해요. 이렇게 베네수엘라와 선긋기를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있죠. 부정선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견제를 하죠.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뭐죠? 사회주의. 그럼 어디랑 가까울 수 있을까요? 중국, 러시아 이런 데랑 가깝겠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어떻게 한다? 친중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 사진 왜 갖고 왔냐고요? 이 사진에 이 핸드폰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핸드폰을 선물 받고 나서 시진핑 주석한테 쉐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중 노선을 겪었고 작년 8월에 미국이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주변에 미 군함을 배치하면서 마약을 단속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주변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석유 수출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중국과 친교를 다지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오히려 더 자신의 세를 과시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골치 아프죠.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미국의 바로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쿠바도 지금 공산주의니까 지금 싫어하죠. 그래서 쿠바 무너지는 거 두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랑 더불어서 콜롬비아도 내가 차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린란드도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찍고 있는지 보면 자원이나 아니면 내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다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아니면 내 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도를 보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베네수엘라가 앞마당인데 보면 러시아가 2018년에도 보면 베네수엘라의 전력 폭격기 2대를 배치하면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박합니다. 야 니네 앞마당에 나 있으니까 뭐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무기를 한 20조 원 가까이 수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수입하게 되고요. 여기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도 베네수엘라와 굉장히 친교를 맺으면서 차베스 대통령 있을 때부터 거의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차관을 빌려줘요. 지금 남은 금액은 160억 달러에서 한 19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20조 원 좀 넘는 규모가 남아있다고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관을 빌려주면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값싼 석유를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보면 지도가 지금 뭐 중국 지도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중국 지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산둥성이 있죠. 산둥성. 이 산둥성에 티팟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영세한 정유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싼 석유를 들여와서 정유 제품을 생산을 했고, 그래서 값싼 정유를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 악화를 주는 영향을 좀 줬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란의 원유 수출도 지금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제재하고 있어서 이 티팟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명분.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베네수엘라 쪽을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오는 거 싫다. 이 명분도 물론 중요한데 명분만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앞마당을 가지고 내가 뺏기는 거 싫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뭐가 있었냐? 실리가 있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내가 쳤을 때 실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거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원유 매장량이 1등. 그래서 3,038억 배럴. 이 2020년 데이터 기준인데, 뭐 요거는 GDP처럼 금방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3,038억 배럴, 매장량이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1등이고 캐나다 2위 캐나다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산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네수엘라를 쳤어.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원유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유를 가지고 오면 원유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유가 그냥 휘발유가 되고 경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유탑을 거쳐서 정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정유. 이걸 정제라고도 하는데, 이 정유탑을 지나오면 여기 그 열을 가하면 먼저 낮은 온도부터 가스, 휘발유, 납사,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고 나서 찌꺼기가 남는데 이걸 잔사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데 미국의 정제 능력은 글로벌 1등입니다. 1등. 지금 17.7%죠. 중국은 티팟을 비롯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16.9%로 2등. 근데 티팟은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미국의 정유시설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 정유시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이 베네수엘라가 오리노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중질유를 생산하는데 API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API 지수라는 게 점도, 이 원유의 점도인데, 원유도 다 똑같은 원유가 아니고 끈적끈적한 게 있고 맑은 물처럼 흐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셰일유 같은 경우에는 API가 한 40에서 50 정도 돼요. 이건 뭐냐? 거의 물처럼 흐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경질유라고 하는 것들이 한 30도에서 40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우디, 중동 쪽 괜찮은 석유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초중질유라고 하면 이게 10도 안팎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디가 이렇게 나오냐? 오리노코 벨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이 초중질유가 나와요. 그럼 끈적끈적하고 품위가 안 좋은 이 원유는 쌀 거잖아요. 값이 싸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있고, 미국은 원래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있고 걸프만 쪽에 정유시설이 몰려 있는데, 이 걸프만 쪽에서 보니까 베네수엘라 쪽에서 들어오면 좋죠. 싸게 들어오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이 정유시설에서 뭘 했냐면, 이 베네수엘라산 초중질유를 고도화해서, 그러니까 초중질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시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싸게 들여온 것들을 고도화 시설을 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니 이 베네수엘라라는 놈이 차베스가 들어오고 나서 배신을 때리더라.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이 스스로 베네수엘라 단결을 해버리니까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를 수입 못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 산업이 타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야, 이 초중질유 이제 내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경질유라고 하는 건 지금 보면 딱 흐르죠. 이게 물처럼 흐르고, 이 초중질유는 이제 떡처럼 흐르는데, 미국은 이 초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 설비가 많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티팟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이 고도화 설비 쪽으로 중점적인 투자를 했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고도화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초중질유를 수입해서, 싸게 수입해서 이거를 정제 처리했을 때 수익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가져와서 했다가, 아까 티팟 막혔다고 말씀드렸죠. 티팟이 막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초중질유를 싸게 갖고 와서 못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싸게 들여올 수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 뭐 중동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나 베네수엘라에서 이만큼 갖고 오는데 너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가격 협상력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 협상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라는 믿는 배가 있었으니까. 내가 차관도 해줬겠다, 뭐 1대1로 뭐 인프라도 좀 지어줬겠다, 내가 친하겠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싸게 들어왔는데, 미국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휘발유, 원유 같은 거 수출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거 아스팔트야 라고 속이고 어쨌든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쳐서 공격을 해서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거의 장악해버린 게 됐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했던 것도 날리게 생겼고,
그리고 티파트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생겼고, 그리고 원유에서의 어떤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게 생겼고, 그러면 1타 3피를 트럼프는 노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실리도 챙기고 경쟁국인 지금 중국도 때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를 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는 뭐가 필요하냐면 끈적끈적한 떡이잖아요. 떡. 이 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올리는 게 가능할까 쉽게, 시추 시설이 쉽게 가능할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희석제, 이걸 좀 녹이는 희석제라든가 경질류를 넣어서 끈적끈적한 걸 좀 뭔가 희석해야 돼요. 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보면 미국은 경질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셰일 오일 통해서. 이 셰일 오일에 나오는 경질류를 수출해요. 그럼 돈 벌죠. 그리고 또 뭐래요? 그 돈으로 저가 초중질류를 수입해서 여기에 멕시코만 쪽에 있는 정제시설에서 정제해서 수출하거나 미국에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구도가 미국에서는 정말 최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월요일 기준으로 해요. 월요일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쉐브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정상 가동 중인 미국 업체인데 이 쉐브론이 주가가 좋았고요. 코노코필립스, 엑슨모빌 같은 기업이 좋았는데 지금 이 기업들은 다시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네수엘라를 쳤을 때 트럼프가 유가가 올라갈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유가가 안정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는 유가가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왜? 미국 내에서 베이비 줄리 베이비라고 하는데 드릴 베이비 줄리구나. 드릴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뚫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뚫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뚫겠어요? 나 돈 못 버는데 안 뚫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가 안정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베네수엘라의 그 유정을 확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뭔가 세계에 원유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지금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의 유정을 잠가버리면 되죠. 미국의 원유는 돌리는 거, 셰일 오일은 돌리고 베네수엘라를 단속시키면 돈을 미국은 버는데 베네수엘라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글로벌 공급 상황이 안 좋아, 원유 공급 상황이 안 좋으면 베네수엘라에서 양산시키면 유가가 안정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좋기는 어려워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지금 정유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노후가 되고 폐쇄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돌리면서 수익화돼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서 얘는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전에 먼저 뭐가 좋을 거냐면 당연히 시추 및 우물 복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슐럼버거라든가 낡은 유정을 재가동할 수 있게끔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 같은 기업들이 어제는 좀 조정이 나는데 좀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얽혀 있어요. 캐터필러가 대표적인 이제 굴삭기 업체죠. 굴삭기 업체이기도 하고 가스터빈이라고 LNG 복합발전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발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정까지 가는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도 올랐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더 엮인 게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큰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방산이 좀 못 가긴 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공격하고 바로 다음날 우리나라 방산이 좋았어요. 방산이 좋았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미국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나 벨라루스나 이런 것들은 약간 긴장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위를 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가 뚫린 걸 보니까 이거 보면 헬기가 들어와서 마두로를 납치해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항공 폭격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방공망이 뚫리면 안 되겠고. 그럼 이 방공망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돔, 이렇게 아이언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게 준 나라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을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어요. LIG 넥스원, 그렇죠? 미사일. 그리고 F-21, 미국의 아주 좋은 고사양 전투기가 자국 내의 영공에서 뭔가 활동하면서 방어하기에는 KF-21 성능, 이번에 새로 나온 전투기 성능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은 괜찮을 수 있겠네. 그쵸? 미사일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더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화요일에. 그러니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많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도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좀 만들고 있다. 특히나 지금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80년대에 멀로라고 한 대통령이 주창했었던, 그때 이제 유럽부터 독립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멀로 독트린,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릴 거야, 이 지역의 짱은 나야, 이런 식의 이제 멀로 독트린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대륙 건드리지 마라, 북미도 그런데 남미까지 건드리지 마라,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남미의 어떤 사위주의를 걷고 있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기초 케미칼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 보시라는 게 아니고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조금 무너지고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유가 안정, 그리고 중국의 유가 안정을 통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게 중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거고, 중국의 티팍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거고, 중국의 원유 구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 트럼프가 원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보세요. 유가가 안정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가 내려가죠. 그리고 티팟의 경쟁력이 저하가 되는 건 경쟁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중국의 원유 구입 경쟁력이 약화되면 다른 기업들, 중국 국유 기업들의 원유 구입 단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거냐? 지금 봤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까 이제 과이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야당의 지도자는 코리아 마차도라고 하는 분이고 작년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이 마차도를 지도자로 내세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부통령이었던 데시 로드리게즈를 그냥 세웠어요. 이해되시죠? 데시 로드리게즈를 그냥 세웠다는 건 결국 뭐냐면, 현재 체제에서 좀 안정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독재도 상관없는데 나랑 코드만 맞으면 된다.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고, 중국은 계속 불편한 환경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